우리 49살에 은퇴해갖고 우리 뭐 할 거냐. 야, 내가 그랬어. 야, 우리 은퇴하면은 신부 카페 하자. 야, 왜 사주 카페는 왜 신부 카페가 없냐. 사람들 마음 답답하면 사주 카페 가서 사주 보잖아요. 그럼 우리 신부 귀신의 애비로 산 지 40년이다. 그럼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 70 은퇴한 신부님들 이렇게 보면은 교우들 얼굴 보면 인생이 보여요. 딱 보면 남편이 바람 피고 있구나. 보인다니까요. 남편이 지금 노름하고 있구나. 눈에 보여. 얼굴이라는 게 뭐냐면 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굴이야. 그래서 얼굴이에요. 얼굴. 이 얼굴에 7,000개 인생이 들어있다 그래. 7,000개.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불행하고 살구나. 얼굴에 써 있어요. 힘들게 살았구나. 귀하게 살았구나. 다 써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은퇴해갖고 그 정도 뭐 할 거야. 밥 세끼 먹고 밥이나 축 내고 너무 아깝잖아. 그래갖고 이제 커피 잘 내릴 줄 아는 우리 시모니 신부 잘생겼거든. 너는 커피 저기 막 바리스타 해 거기서. 그 다음에 베네딕토 신부라고 나보다 한 7살 나이 많은 신부 얼굴이 못생겼어요. 형은 못생겼으니까 나오지 말고 식당에서 요리하고. 맨날 담배만 피는 우리 마티아 신부 너는 청소하고. 근데 나는 이제 이게 되니까 이제 앉아서. 우리 교우들도 상담하고 싶으면은 신부님 본당 신부 바쁘다고 상담도 못 하잖아요. 우리 은퇴하면 시간 많은데 교우들 속 시원하게 얘기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60살 사시는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분명히 100살까지 살아요.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40살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게 돼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이제 100살 시대가 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 내 별명 따라 뻥까지 마세요. 그랬어요. 자식들한테 돈 다 줘버리고 자기는 늙어서 정작 늙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고통이 덜한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6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40년 50년을 돈 없이 살라고 그러니까 너무 새는 게 하루 종일 안 웃어. 근데 누가 웃긴 얘기하면은 이게 웃긴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썩은 미소가 나오는 썩은 미소.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가 쳐지고 볼 쳐지고 입가 쳐지고 머리 하얗고 이마에 쭈글쭈글하고 하루 종일 안 웃고 있으면 소파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이러고 텔레비가 무슨 죄를 졌다고 KBS 한번 째려보고 MBC 한번 째려보고 SBS 한번 째려보고 하루 종일 째려보는. 저녁에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 때 방문 땅땅 두드려 문 열었는데 이 시어머니 또 전기세 안 낀다고 깜깜한 방에서 불은 꺼놓고 그냥 파란 텔레비 불빛에 째려보던 눈빛 그대로 며느리 째려보면서 밥 먹으라고 이러면 며느리가 심장이 땅땅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은 작년에 매출액이 45억이었는데 올해 50억이야 50억. 얼마나 뭐 청국장 가루 깻잎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하루에 2천만 원씩 팔려. 하루에 2천만 원씩. 요즘 내가 사장인데 내가 사장이 뭐 할 것 같아?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80전에 50대, 60대에 알아야 할 전문가의 인생 조언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9시간짜리로 강의를 준비한 거예요. 9시간인데 2시간에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머릿속으로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이건 빼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평화방송에 녹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못 움직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방송 많이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9시간 녹화를 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얘기했지만은 더 자세한 과정이 있어요. 죽기 전에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걸 잘 평화방송을 통해서 보시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요즘 암 환자들이 제 강의를 듣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부님 저 요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죽음을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죽음을 너무 밀어내려고만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죽음도 삶의 일부라는 생각 요즘 많이 든다고. 죽음도 삶의 일부죠. 밀어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밀어낸다고 미뤄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거는 다가올 때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게 죽음이죠. 그러면은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어요. 유병원이 같은 경우는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때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는 유병원이 시신 찾았을 때 남미에 있어갖고 확실한 과정을 내가 추적을 지금 아직 못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추적을 해볼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건 참 그 유병원 씨가 그렇게 죽었다면 방치된 채 시신이 부패될 정도로 죽었다면 그 이유는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예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 잘 살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100년 전에는 우리가 인생을 계획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100년 전에는 인생 계획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 100년 전 평균 나이가 46세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늘 46세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임금들이 46세에 살았어요. 모든 임금들 평균 나이가 46세였어요. 그리고 100년 전에는 50살 넘겨서 사는 비율이 20%도 안 됐어요. 50살 넘어서 사는 비율이 20%도 안 됐는데 지금은 50살 넘어 사는 비율이 96%예요. 안 죽어. 이제는 안 죽어. 옛날에는 20살에 결혼하고 시집장가 났다가 40살에 죽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막내는 누구한테 맡기고 죽었느냐면 장남한테 맡기고 죽었어요. 쟤 좀 잘 키우라고. 그러니까 계획 세울 게 뭐가 있어요. 삶의 계획을. 지금은요 100살까지 안 죽기 때문에 삶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저는 신학생 때 세미나를 하는데 앞으로 주 5일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 5일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교우들 성당 안 나온다는 거예요. 30년 전에는 주 5일제가 뭐예요? 일요일날 특근했을 때였는데. 그런데 프랑스를 예를 들더라고요. 프랑스가 신자 비율이 97%인데 주 5일제를 실시하고 미사 참여율이 8%로 떨어졌대요. 90%가 성당 안 나오는 거야. 다 놀러 가느냐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럼 여러분들은 신부가 될 때 앞으로 주 5일제가 실시될 텐데 교우들 경치 좋은데 구경 간다고 성당 안 나오면 그들을 어떻게 하느님 앞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냐? 답을 내놔라.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우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경치 좋은데 구경 간다고 성당을 안 나와? 그렇다면 나는 나중에 신부가 되면은 성당을 경치 좋은 데다 전화해야 되겠다. 경치 좋은 데다 전놓고 어디로 와라? 클리오 와라. 그래서 난 생태마을을 신학생 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난 신부가 되자마자 땅 보러 다녔어요. 황당했죠. 감히 내가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는데 막 30억짜리, 50억짜리 우리 조신부님 계신 용문도 가보고 가천도 가보고 무슨 가평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 부동산 업자가 신부님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큰 데를 보러 다녀. 나 돈 한 푼 없다. 단 꿈이 있다. 꿈. 그랬더니 교구청에서 강원도 평창에 15,000평이 있으니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내가 20년 전부터 꾸미기 시작을 했어요. 30살부터 꾸민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본당 신부하면서 하니까 너무 커졌어. 그래서 10년 전에는 주교님한테 청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본당 2개, 신설 본당 2개 성당도 짓고 그랬으니까 저를 평창으로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주교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평창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제 이 나자로 마을만 못하지만은 나자로 마을은 진짜 이 보물이에요, 보물. 정말 여기 정말 탐나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거 갖고 가고 싶어. 그런데 어쨌든 내가 꽃을 심어놓고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요즘은 봄만 되면요 반천국이에요. 꽃이 피기 시작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산수유 피지, 개나리, 진달래, 마로니에, 목련, 벚꽃, 산딸나무, 뭐 입합꽃, 조팝꽃 뭐 이런 거 피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사는 데가 325m에
325m이기 때문에 남산이 278m예요. 남산보다 높은 거 50m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내가 이렇게 강의 끝나고 밤 12시 집에 들어가면 은하수가 뭐 매일 펼쳐져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산이 가까우니까, 하늘이 가까우니까 별똥별 떨어질 때 꼬리 타는 소리가 들려요. 떨어질 때 막 따다다다다 이러면서 별똥별이 떨어져요. 이 사람들이 웃는데 정말 그래요. 별똥별이 하루에 2만 개가 떨어져요. 2만 개가. 2만 개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 지구라는 별이요, 너무 신비해요. 지구라는 별이 참 신비해요. 그렇게 훌쩍 내 나이가 5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젊음을 평창에다가 생태마을로 다 불살던 거예요. 그때 4년 전에 주교님이 교구청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황 신부님,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 15,000평 꾸민 경험을 가지고 여주의 땅이 15만 8천 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2 생태마을로 꾸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주 군청에 들어가고 허가를 받아보니까 19번 신청을 넣었는데 19번 다 허가가 캔슬이 됐어. 퇴짜를 맞은 거야. 그래갖고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허가가 안 나오냐? 자기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허가를 할 수가 없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는 팔당 그 한강 수질 대책지구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큰 건물을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허가를 취할 수 있냐니까 일단은 국회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재희 그 국회의원님도 계셨지만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죠, 여의도에. 여의도에 쫓아 올라가고 그 이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더니 심히 거기는 안 되는 데입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안 되니까 여기 왔지. 왜 되는 거 왜 왔겠냐? 안 되니까 왔지. 되니까 왜 왔겠냐? 나 요즘 뭐 건물 뭐 전부 다 먹고 노는 것만 하는데 나는 여기에 국민들이 쉴 수 있는 정신적인 휴양 공간을 하고 싶다. 평창에만 해도 5만 명이 오는데 여기는 10만 명이 온다. 프랑스의 떼제라는 곳은 일주일에 3천 명씩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정신적인 리트리트가 된다. 예? 레크레이션이 된다. 우리는 그런 공간이 너무 없다. 근데 거기 아주 교통 요지도 좋은데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침 또 우리 천주교 신자들 착하잖아요. 신부가 막 소리 지르면 일단 뭐 국회의원이라도 일단은 뭐 들어주려고 그러잖아요. 아, 신부님 그럼 한번 그 해당 군수님하고 얘기를 해보겠다고. 일주일에 연락이 왔어요. 아, 신부님 우리들이 거기에 후원해주기로 적극 지지해주기로 지원해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기관은 이제 경기도청이 이제 허가 기관이에요. 근데 마침 내가 경기도에 강의 갈 일이 있었어요. 거기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기관장들하고 도지사 뭐 시장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나는 뭐 그걸 몰랐는데 강의가 끝났는데 조찬 강의가 끝났는데 그 도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신부님 자기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조찬 강의에 끝날 때까지 한 명도 안 일어나는 게 신부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내 노래는 강사들을 다 불러댔는데 다 중간에 가드는 신부님은 끝까지 앉아있더라는 거야.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말 해줘서. 신부님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주겠다고. 나 필요한 거 있다. 나 여주에 생태마을 하는데 그거 좀 허가 좀 받게 해달라. 그랬더니 지원해주겠다고. 경기도청이 한순간에 끝났어. 나는 이제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더 어려운 데가 하나 있더라고. 한강유역관리청. 아무리 허가가 나도 거기서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여자야 또 판시관이. 5급 공무원인가 그런데 여자야. 이 남자들은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면 그냥 서로 그냥 어떻게 되는데 여자는 또 청렴한 여자들은요 안 돼요 이게. 찌를 수가 없어. 그래갖고 신부님 거기는 안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난 너무 하고 싶다 여기를. 다 설명을 했죠. 근데 이 판시관이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니는데 신부님 강의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몇 번 봤는데 신부님 생각이 참 좋은 것 같아갖고 내가 안 되는 데지만 긍정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끝났나 보다 했더니 진짜 어려운 게 하나 남아있더라.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주민들이 결사 반대. 자기네들 이렇게 큰 거 들어오는 거, 뭐 골프장 들어왔는데 막 물 난리 나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주민회관에서 만났어. 눈에 그냥 기운이 꽉 찼더라고. 결사반대 기운이 꽉 찼더라고. 네. 그래서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얘기를 해라.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들었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요, 내가 작년에 여기 와서 대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대화를 할 때는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네, 정말로 제가 진지하게,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땐 말을 많이 하지만 평상시엔 전 말을 안 해요. 네, 듣지. 그래서 잘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부님 얘기해보라고. 뭐 내가 먼저 얘기하면 그건 깨져요. 항상. 사람 참 뭘 몰라.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먼저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이게 타협이 되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얘기를 했지. 내가 또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 눈빛이 설설설설 풀리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그러면은 한번 해보라고 신부님. 그래갖고 주민들이 서명을 다 해줬어요. 네. 나는 그 텔레비전 보면서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돼. 말로 하지 왜 싸워? 말로 하면 되는데 왜 싸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서명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주시의 개발 국장님이 와서 신부님 허가 모든 허가 끝났으니까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15만 8천 평 꾸밀려고 그러면 난 60살 때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미래를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이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불행한 거예요. 그때 삼성전자 3만 원 할 때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난 6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를 갔다 왔어요. 잠비아를 갔는데 무프리나라는 지역을 갔는데 인구가 15,000명인데 에이즈 환자가 1,600명이야. 15, 16살 걸린 애들이 다 에이즈예요. 젊은 애들이 다 에이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더 이상은 살지도 못하고 에이즈가 걸려갖고 그냥 병원에 오는데 우리나라 수녀님들이 가서 하는데 얘네들 약도 먹이고 내가 우리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가고 이도 좀 빼주고 또 그 에이즈 걸린 엄마들이 죽으니까 고아 애들이 많은 거야. 보육시설에 애들이 에이즈가 걸려서 나오는 거야. 얘네들이 5kg가 넘어야지 약을 먹는데 5kg가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분유를 먹이면 일주일만 먹이면 5kg가 금방 돼요. 3kg짜리가.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거기 분유도 갖다 주고 또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 한 700명 돼요. 수녀님들이 얘네들을 모아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책값 12명이 책 한 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가 돼요? 12명이 앉아서 책 한 권? 그러니까 3부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4명이 앉아서 하나 보려고. 그래서 책 다 사갖고 둘이 하나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다 해줬는데 이제 이 자카란다는 농장을 갔는데 농장이 80만 평이야. 근데 수녀님이 2만 평밖에 못 꾸미는 거예요. 80만 평, 2만 평밖에. 그래서 수녀님한테 내가 수녀님 이거 80만 평 다 하면은 학교, 병원, 보육시설 운영 잘할 텐데 왜 2만 평밖에 못 꾸미느냐? 그랬더니 수녀님이 한다는 소리가 신부님 우린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어요. 여러분들 맨손으로 농사 지면은요 한 사람이 1,000평 이상 못 져요. 서울 사람들이 괜히 뭐 4,000평 땅 사. 우리 생태학교에 내가 학생들 운영할 때 왜 학교에 입학했냐? 땅이 4,000평인데 농사 지려고 왔대. 그래서 이제 한 달 이제 3월달 씨 내고 거름 주면은 한 달 후에 내가 물어봐요. 얼마 정도 할 수 있느냐고 한 달 해보니까 한 1,000평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3,000평이 날라가 버려. 한 달 일을 해보고 여름 지나고 6월달에 내가 물어봐요. 얼마 정도 할 수 있느냐니까 한 10평 정도 할 수 있느냐. 사람이 농사 짓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포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없으니까 2만 평밖에 못 하는 거야. 얼마면 되겠냐? 그러니까 2억이면 되겠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2억 한국에 가서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내가 또 뻥이 또 엄청 세거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황뻥이었어. 황뻥. 근데 한국에 돌아와갖고 내가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이웃 도와주는 거 내가 10,000원, 20,000원 도와주는 거 갖고 어려운 이웃 도와줬다고 말하지 말아라. 적어도 내 재산이 5억이라면 5천은 도와야 된다. 내 재산의 10분의 1은 내 거 아니다. 그건 하느님 건데 하느님이 못 받아먹고 가난한 이웃이 받아먹는 거다. 근데 나는 5천만 원 필요 없다. 그저 1,000만 원씩 20명만 나를 도와주면은 내가 정말 아프리카에서 멋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절에 다니는 분들, 교회,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야. 절에 다니는 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먼저 돈을 보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당 다니는 분들이 돈을 보내준 거예요. 성당 다니는. 3개월 만에 2억이 들어왔어요. 3개월 만에. 난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손이 큰지 너무 놀랐어요. 3개월 만에 2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2억 들어온지 모르고 계속 전화를 하는 거, 돈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아갖고 이제 2억이 들어왔으니까 그만 보내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돈을 보내준다는데. 계속 받았지. 계속 받았더니 어제 이제 전주에 갔는데도 누가 1,000만 원을 또 줬어.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서 7억이 딱 들어왔어. 7억 어제까지 해서. 저는 그 7억을 받아보니까 아, 인간이 이래서 간사하구나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난 복지시설 운영하는 사람들, 그 돈 떼어먹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아, 이래서 떼어먹는구나 얘네들이. 그래서 어쨌든 포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사주기로 했으니 나갔어요. 근데 나는 공투를 사주려고 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는 포크레인이 공투예요. 저는 포크레인 잘하거든요. 근데 큰 건 내가 가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으니까. 근데 수현님 말을 바꾸는 거 공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80만 평의 개미들이 집을 짓는데 그걸 개미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개미가 100년 동안 집을 짓는 거야. 집을 지으면 이 제대보다 훨씬 크게 져요. 얼마나 단단하냐면 얘네들이 집을 얼마나 단단하게 짓느냐면 장정 둘이서 곡괭이로 한 달을 뽀개도 못 뽀개. 집 하나를. 근데 그게 2,000개가 있는 거야. 그냥 포크레인으로 바가지를 박으면 포크레인이 넘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A10을 사달라는 거. 1m 20짜리. 공투는 7천만 원인데 A10은 2억 8,700이거든요. 돈 좀 떼어먹으려고 그랬더니 떼어먹을 돈이 없어지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A10을 샀어요. 트랙터 6천만 원짜리. 예. 큰 바퀴. 우리 생태마을은 4천만 원짜리인데 아프리카는 6천만 원짜리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운기 2대 사서 작년 11월 달에 인천에 가서 택배로 붙였어요. 요즘 참 세월 좋아요. 포크레인도 택배로 붙이면 가요. 근데 문제는 택배비가 4,700만 원이야. 택배비가. 다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포크레인하고 트랙터만 가면 걔네들이 일해요? 기술자 따라가야죠. 기술자 둘도 포크레인 붙일 때 택배로 같이 붙였어. 가서 일하고 와라고. 근데 기술자 둘 한 달 월급 800만 원이거든요. 1년 쓰니까 1억이 또 날아간 거예요. 점점 떼어먹을 돈이 줄어드네. 그런데 뭐 포크레인하고 트랙터만 가면 돼요. 기름값도 대줘야지. 기름값도 1억 날라갔죠. 땅 정지하는데. 그래봤자 8분의 1 정지한 거 10만 평. 겨우 한 개 1년 8억 들여서 한 개 10만 평 정지한 거예요. 근데 수녀님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는 거. 10만 평이 너무 넓어갖고 한 컷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 칸 나눠서 찍어 보냈더라고 나한테. 어쨌거나 하여튼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수녀님이 용기를 또 한번 내더라고. 신부님 귀향이면은 우리가 닭을 파는데 냉동고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11월에 45도까지 올라가거든 잠비아는. 냉동고가 없으니까 1시간 이상 거리를 판매를 못하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잠비아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귀향이면 냉동고를 좀 대주시면 안 되겠느냐. 얼마냐니까 2,200만 원이에요. 돈도 아니지 1억씩 날아가는 판에 2,200만 원 무슨 돈이야. 걱정하지 마라 보내주겠다. 그래서 냉동고 2대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너무 신난다는 거야. 한 마리도 못 팔던 닭을 한 달에 1,200마리씩 판다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또 전화했어. 신부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니까 닭을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닭장이 모자라요. 닭장. 닭장 줘달래, 닭장. 얼마냐? 그러니까 1억이래. 알았다. 내 닭장 줘주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공구리, 뭐 벽돌, 기계까지 싹 보내서 이번 여름에 대학생 아이들 20명 자원봉사자 데리고 가서 밥 해주는 봉사인 자매님도 좀 와 있는데, 예, 아줌마 셋 밥 해주는 아줌마 봉사 지원하는 분들 다 모시고 와서 이번에 져주고 왔어요. 져주고 왔는데 그래도 최종 기술자는 있어야 돼. 대학생만 가지고는 못 짓잖아요. 우리 생태마을 집 져주는 이 실험, 난 이 산적같이 생긴 사장한테 내가 당신 한 달 월급 줄 테니까 나하고 가서 집 짓고 오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성당도 안 다니는 친구 한다는 소리가 신부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나도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 있으면 내 기준 그냥 봉헌하겠다고. 성당도 안 다니는 사람이 봉헌이 뭔지 알면 봉헌하겠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 날아가는 게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 날아간다는 그 김 사장 말이 보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면을 져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시민이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고. 나 그 수녀님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가서 봐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왜? 수녀님 10명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6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수녀님 10명이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10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녀님 한 분은 38살 먹은 나탈리아라는 수녀는 가자마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은 거야. 그러고 또 한국에도 모시고 오지 못하고 아프리카 묻어놨더라고. 내가 묘에 참배를 갔는데 사진이 있는데 참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참 아깝더라고. 38인데. 신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고. 내가 이 수녀님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로 진짜 예수님한테 혼나겠다는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신부인 내가. 그래서 수녀님 무슨 말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수녀님도 하느님이라고 나도 하느님 일하는데 내가 수녀님 도와주는 거 당연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수녀님 또 전화를 한 거야. 신부님 추장이 만나잔다는 거예요. 추장이 왜 만나자니까 그 추장이 땅이 6억 평이 있대. 6억 평. 수님 좋은 일 한다고 땅을 500헥타르를 준다는 거. 150만 평. 수님 어떻게 할까요? 수님 일단 받아주라고. 그랬더니 그 창설자 수녀님 날 찾아왔어요. 독일 수녀님인데 신부님 귀향 시작을 했으니 마감까지 해달라고. 근데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80만 평 완성하려면 나는 70살까지 일이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1년에 2번 아프리카를 가요. 잠비아를 가서 지금 농장을 꾸며줘. 이번 11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10만 평에다가 옥수수를 파종을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농장 꼴이 나오는 거죠. 너무 그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오죽하면 꿈을 다 꿨겠어요. 벌써 자랐어, 보리가. 아직 뿌리지도 않았는데 꿈에 벌써 자랐어. 미래를 꿈꾸는 사람 행복해요. 그럼 70살 되면 우리 은퇴해야 돼요. 70살 되면은. 우리 동창 신부들끼리, 야, 우리 은퇴하면 뭐 할래? 여러분들 70살이면 지금 우리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이 계산을 여러분들 70은 70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다 0.7년을 곱하면 돼요. 70살이면 77이 49. 49살이에요. 70살들은 49살이에요. 늙은 게 아니에요. 70살은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 계산 다시 해보세요. 네? 50살들은 7, 5, 35, 35살이야. 35살이에요. 우리 49살에 은퇴해갖고 우리 뭐 할 거냐. 야, 내가 그랬어. 야, 우리 은퇴하면은 신부 카페 하자. 야, 왜 사주 카페는 왜 신부 카페가 없냐. 사람들 마음 답답하면 사주 카페 가서 사주 보잖아요. 그럼 우리 신부 귀신의 애비로 산 지 40년이다. 그럼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 70 은퇴한 신부님들 이렇게 보면은 교우들 얼굴 보면 인생이 보여요. 딱 보면 남편이 바람 피고 있구나. 보인다니까요. 남편이 지금 노름하고 있구나. 눈에 보여. 얼굴이라는 게 뭐냐면 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굴이야. 그래서 얼굴이에요. 얼굴. 이 얼굴에 7,000개 인생이 들어있다 그래. 7,000개.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살구나. 불행하고 살구나. 얼굴에 써 있어요. 힘들게 살았구나. 귀하게 살았구나. 다 써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은퇴해갖고 그 정도 뭐 할 거야. 밥 세끼 먹고 밥이나 축 내고 너무 아깝잖아. 그래갖고 이제 커피 잘 내릴 줄 아는 우리 시모니 신부 잘 생겼거든. 너는 커피 저기 막 바리스타 해 거기서. 그 다음에 베네딕토 신부라고 나보다 한 7살 나이 많은 신부 얼굴이 못생겼어요. 형은 못생겼으니까 나오지 말고 식당에서 요리하고. 맨날 담배만 피는 우리 마티아 신부 너는 청소하고. 근데 나는 이제 이게 되니까 이제 앉아서. 우리 교우들도 상담하고 싶으면은 신부님 본당 신부 바쁘다고 상담도 못 하잖아요. 우리 은퇴하면 시간 많은데 교우들 속 시원하게 얘기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60살 사시는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분명히 100살까지 살아요.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40살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게 돼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이제 100살 시대가 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 내 별명 따라 뻥까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100세 시대 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 LIG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110세 건강 안심보험이 나왔어요. LIG에서 110세 건강 안심보험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들 보험회사 사람들이 뭐 보험 파는 사람들 말고 보험회사 설계하는 진짜 그 박사들이 괜히 110세 상품 내놨겠어요? 60년 후에는 암 정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60년 후에는 당뇨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60년 후에 혈압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노화, 방지, 세포 다 찾아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110세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20살들 계산이 안 돼. 이 사람들은 계산이 안 돼. 근데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다 줘버려. 우리나라가 사교육비가 미국보다 3배가 높아요. 사교육비가 미국보다 3배가 높은데 노인들 그 OECD 국가 중에 35개 OECD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 노인 최저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식한테 돈 다 줘버리고 자기는 늙어서 정작 늙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고통이 덜한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6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40년, 50년을 돈 없이 살라고 그러니까 너무 세는 게 길어요. 나는 이 연금 문제도요.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하면 20년 부모는 연금 나오잖아요. 옛날엔 문제가 없었어. 65세, 뭐 60세에 나와갖고 70에 죽었으니까 연금 한 10년 주면은 오히려 남았어. 근데 20년 붓고 이제는 11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붓고 50년 받아먹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설계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 머릿속에 없어요. 지금 저 젊은 사람들 자식들한테 쏟아 넣는 거 보면 그것도 쓸데없는 학원에다 쏟아 넣는 거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 3년 전에 우리나라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800명이었어요. 여자 1,700명, 남자 100명. 3년 전에 100살이 1,800명. 올해 내가 통계청에 들어가갖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4,000명이에요. 14,000명. 안 죽고 그대로 가는 거. 안 죽고 그대로. 90살 이상은 13만 4천 명. 80에서 90살까지 97만 명. 70에서 80살까지 270만 명. 그래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 649만 명, 650만 명. 초등학교들이 240만 명인데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애 하나에 할머니 셋이에요. 요즘 길에 나가보면 애들은 안 보여요. 맨 할머니 할아버지만 돌아다니면 맨 할머니 할아버지. 또 할머니 더워서 유모찬 주워갖고 유모차를 끌고 온 놈을 다 돌아다녀.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70이 넘으면 뭐가 들어오냐면 무기력증이 들어와요.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갖고 나가 돌아다니지. 그렇지 않겠어요? 만나는 사람도 없고. 뭐 부부가 같이 한 집에서 살아도 신혼 때나 깨가 쏟아지는 거지 70에 무슨 깨가 쏟아져. 남편이 지나가면은 투명 인간이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무슨 남편이에요. 투명 인간이 지나가나 보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딸 환갑을 본다는 거예요. 환갑된 딸이 와서 놀아줄 거예요. 아들이 와서 놀아줄 거예요. 말할 것도 없고 손자들이 놀아줄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안 웃어. 근데 누가 웃긴 얘기하면은 이게 웃긴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썩은 미소가 나오는 썩은 미소.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가 쳐지고 볼 쳐지고 입가 쳐지고 머리 하얗고 이마에 쭈글쭈글하고 하루 종일 안 웃고 있으면 소파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이러고 텔레비가 무슨 죄를 졌다고 KBS 한번 째려보고 MBC 한번 째려보고 SBS 한번 째려보고 하루 종일 째려보는. 저녁에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 방문 땅땅 두드려 문 열었는데 이 시어머니 또 전기세 안 낀다고 깜깜한 방에서 불은 꺼놓고 그냥 파란 텔레비 불빛에 째려보던 눈빛 그대로 며느리 째려보면서 밥 먹으라고 이러면요 며느리가 심장이 땅땅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꼬리가 올라가지 이뻐, 입꼬리가 올라가지 이뻐요. 젊은 사람 그래서 웃을 때 보면 얼마나 이뻐요. 눈꼬리 쫙 올라가, 입꼬리 올라가고. 내가 요즘 강의 다니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교황님 덕분에. 근데 나오면 정말 이뻐요.
또 그냥 나한테 강의 들으러 온다고 또 화장을 해도 연필로 막 위로 이렇게 막. 근데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이게 떨어져요. 웃지도 않지. 재미난 일도 없지. 그래서 저는 나이 먹어서 해만 뜨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해만 뜨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집을 나가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나이 드신 분들 1박 2일로 여기 오신 거죠? 집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좋아하는 건 집에 있는 식구들이에요. 그렇게 가끔씩 하루에 한 이틀 정도 사라져 주는 게 예의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돈 쓰는 게 아까워갖고 벌벌벌벌 떠는 거야.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벌벌벌 떨면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치매 걸리는 거야. 우리나라 치매 걸린 사람 57만 명, 57만 명. 죽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치매 걸리면 자기가 괴로워요? 주위 사람이 괴로워요. 죽고 싶은 건 주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 잡혀서 돌아다니세요. 농담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30년 동안 처음에 집 사서 집 붙고 30년 늙어서 집 잡혀서 나머지 30년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 이제는 자식한테 물려주는 시대는 끝났어요. 왜? 여러분들 100살에 죽어갖고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이 80에 받아. 80에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집의 개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잡혀갖고 평창에도 가고 여기 라자로 마을도 오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성주순례도 가고 온양온천도 가고 춘천도 가고 해만 뜨면 집을 돌아다니는 거 무조건. 이렇게 집 잡혀갖고 돌아다닐 때까지 돌아다니는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지쳐서 죽어. 지쳐서. 죽을 때 지쳐서 죽어야 돼. 그냥 한 90살에 도저히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돌아다니겠다. 나 갈랜다. 그리고 죽어야 된다니까요.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또 미사 있으시고 우리 지금 성심원이라고 그 용인 수지에 수녀님들이 많은 우리 아이들 키워서 신부들 거의 5명이나 나왔어요. 성심원 그 고아원에서 이제 보육시설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수녀님이 딱 100살에 돌아가셨어. 100살에. 어제 돌아가셨어. 어제 그제. 그래서 그 수녀님 100살 우리가 미사 해드렸거든요. 우리 신부들이 모여갖고. 그 수녀님이 또 텔레비전에서 꼭 나만 나오는 걸 보신다고 그래갖고 내가 수녀님 100세 백수 그 미사 때 내가 강론을 했어요. 수녀님 꼭 안아드렸는데 그리고 한 2달 있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녀님은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고 그리고 하시다가 아주 곱게 그때도 그 수녀님도 정말 이뻐.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100살인데도 아주 예쁘고 곱게 그렇게 그러니까 100살까지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살 때까지 어떻게 살다가 건강하게 예쁘게 살다가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고 죽는 날 즐겁게 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나자로 오늘 돕기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가 참 내가 보기에는 우리 생태마을은 정말 짱짱한데요. 올해도 매출액이 한 40억 정도 되니까 뭐 웬만한 본당보다 낫죠. 청국장가루를 청가마를 파는데 뭐 말할 것도 없지. 청국장 청가마면요 20억 원어치, 20억 원어치. 그러니까 이 청국장이 보통 대단한 게 아니죠. 그 김장 뭐 또 엄청 팔지. 된장, 간장, 고추장, 뭐 피정 많이 오지. 뭐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수녀님이 뭐 가스값이 없대. 내 얘기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 내가 아프리카 잠비아도 10억씩 1년씩 도와주고 그러는데 가스값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수녀님이 또 뭘 어떻게 해보려고 밤을 갖고 왔대. 밤. 한 가마에 8,000원씩 판대요. 내가 10가마 10가마 아니라 20가마라도 지금 사갈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사가세요. 사가실 거죠? 네. 신부님이 오죽하면 밤을 다 걱정하겠어. 네, 마음이 짠해요. 네, 그래서 또 돕기도 물론 10,000원, 20,000원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 내가 도와줄 때
뭐 여러분들 요즘 먹고 살기 힘들죠? 예, 힘드니까 무리는 하지 말고 좀 땅 있는 분들, 집 한 두 채 있는 분들 파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요즘 저는 제 CD 판 거를 아예 잠배에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책 CD 판 거를 지금 잠배에 보는 게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제 개인적인 봉헌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전 너무 행복해요. 그 잠배아를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책 한 권을 또 낼 건데 그건 아예 거기다 묶어버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귀양 밀어줄 때는요, 어설프게 밀어주면 그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 들어간 돈이 한 8억 되는데 30억까지는 거기다 쏟아 넣어야지 농장 꼴이 갖춰질 것 같아요. 근데 전 기뻐요. 아, 죽을 때 내가 그 잠비아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양 나저로 마을 돕기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제 몇 년만 더 하면 돼. 여기 있는 분들 한 47분이니까 조금 있으면 다 죽어요. 이번 정도. 몇 년만 하면 이게 하늘나라에 보아 쌓는 일이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 종지에 기름 많던 우리 조 신부님은 제가 우리 조원동 성당 내 신학생 때 보좌 신부님인데 그때만 해도 정말 광채가 났어요. 너무 잘생겨갖고 근데 이렇게 머리에 벌써 하얀 게 세월이 이렇게 이제 20년 30년이 흐른 거죠. 예, 우리 사제들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건 내 기도가 아니고 이혜인 수녀님의 기도예요. 네, 수녀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글을 써갖고 참 수녀님이 항상 행복 얘기 많이 하시죠. 수녀님도 투병하시면서도 이렇게 멀리서 제가 이렇게 뵈면은 정말 하느님의 행복을 나눠주는 분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통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고 고생한 사람이 70살에 당신 암이라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는 호강해야 된다고. 이때부터 산삼을 캐와라, 좋은 의사를 대라,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 당신 죽는다는 얘기하기 전에 이 삶을 만끽하고 삶의 기쁨 속에서 사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1살서부터 30살 행복하냐? 30살서부터 60살 행복하냐? 60살서부터 120살 행복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왜 120살이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20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앞으로 100세 시대 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100살을 살아요.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에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런 거 나올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 텔레비전에서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올까요? 20년 후에는 120세 안보장, 120세 연금보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60대신 분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느냐면은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60년을.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남편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전부 바치지 말라고. 얼마만 바치라고? 반만 바치라고. 반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 나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남편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남편하고 자식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80 넘어 돌아가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80 넘어 돌아가셨다. 우리 부모, 이렇게 많아요. 부모님이 90 넘어 돌아가셨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우리 부모님이 아직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다. 손 들어보세요. 자, 혹시 우리 부모님 아니라 이모, 고모라도 100살이 넘은 사람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긴 몇 살이에요? 104살. 그 뒤에 분은 101살? 네. 보통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2분 정도 100살 넘은 부모님 있다고 얘기를 해요. 2분 정도.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한국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만 명이에요. 2만 명. 100살 넘은 사람이, 아니, 옆에 아무나 100살 넘은 사람이 있으니까 2만 명이 넘어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는 내가 보기엔 20만 명 훨씬 넘어요. 여기 그 대상자들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대상자들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살서부터 30살 행복하냐? 1살서부터 30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엄마 아빠, 중요한 건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나이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되려면 책상 안에서 공부를 해야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려면은 친구들하고 어우러져서 뛰어놀아야지 사람이 돼요. 엄마 아빠랑 그 정을 느끼면서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상 안에서 공부만 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좀 먹고 마시고 놀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의 새끼야, 네가 지금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해야지.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제가 한동안 영어학원을 다녔어요. 잠비아 이제 가느냐고. 영어학원 이제 지하에다 주차를 해놓고 1층에 애들이 타요. 애들이 타면 초등학교 애들이 타는 거죠. 영어학원 온다고 타는데 요만한 애가 가방을 2개를 메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내가 물어봐요. 너 몇 학년이냐? 초등학교 1학년요. 그래요. 이거 가방을 왜 2개냐? 이거 학교 가방, 이거 학원 가방. 딱 그래, 애들이. 또 요즘 애들 중에 내가 너무 놀란 애들이 있어. 들어올 때 보면은 가방 안 메고 와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 여행용 캐리어를. 네,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애도 있어요. 보면은. 이게 초등학교 애가 학원을 13개까지 다니는 애를 봤어요. 얘는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는 애예요. 중학교 올라가면은요, 중학교 올라가면은 자율학습 해야지, 보충학습 해야지, 학원 다녀야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얘는, 인간은요 언제 행복하냐면은 먹고 마시고 놀 때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요즘 인문학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그거야. 근데 너는 나중에 행복해. 넌 지금 나중에 행복하려면 지금 먹고 마시고 놀지 말어. 그래갖고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게 해요. 그럼 너 서울대학 가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럼 우리나라 서울대학 가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의 0.5%만 서울대학을 가요. 99%는 서울대학 못 가요. 99%는 가지도 못할 서울대학 때문에 20년 인생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안에 뭐가 없느냐면 기쁨이 없어요. 얘네들 안에 뭐가 없느냐면 행복이 없어요. 친구가 있어야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대통령 참 처지가 아주 애처롭게 됐죠.
이유가 뭐예요?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에서 쭉 자랐고 결국은 자라고 난 다음에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여건이에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판단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정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로부터 받은 후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자식들도 정말로 답답하게 키우고 싶으면 계속 학원 보내면 돼요. 예.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럼 얘가 30년 동안 30살 이후부터 너 행복해야 돼. 그 30살부터 얘가 삼성에 취직해갖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어본 놈이 먹고 놀아본 놈이 논다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아무나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 줄 모르면은 얘는 나중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직원들한테도 나중에 잘 안 해줘요.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 지금 잘해주려면 지금 잘해줘. 예. 나는 가끔 무슨 공항에 20년 동안 청소하는 아줌마들 140만 원 월급 준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식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은 내 식구인데 적어도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인간의 품위는 유지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우를 잘해줘요. 그런데 저는 학벌을 참 싫어해. 내가 아주 공개적으로 강의 때 얘기하잖아요. 난 서울대학 싫어한다고. 싫어해요. 저는 내가 서울대학 1년에 한 번씩 특강 꼭 가지만 그래도 싫어해요. 그래도 싫어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학벌을 따지지 않아. 직원 채용할 때 서울대학을 나왔든 유학을 갔다 왔든 이대를 나오든 연대를 나오든 일반 대학을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초등학교를 나오든 첫 월급은 똑같아. 다 210만 원이에요. 아무리 잘났어도 210만 원, 아무리 못났어도 210만 원. 거기서부터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학벌을 따지지 않느냐 하면은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해? 매주만 잘 띄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매주가 서울대생만 보면 나 잘 떠야 되겠다 이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매주도 잘 띄우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깻잎을 4.5톤을 땄어요. 깻잎 장아찌 하려고 4.5톤 어마어마하게 땄어요. 그런데 깻잎 따는데 뭐하러 그놈의 2대 졸업장이 필요해? 그냥 그 2대가 뭐라고 그 온 나라를 뒤집어가면서 2대 집어넣어갖고 참 웃기지도 않아. 우리는 깻잎 따는데 2대 졸업자 필요 없어. 뭐만 잘하면 돼? 깻잎만 잘 따면 돼. 깻잎만.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에 이렇게 대우가 좋고 나는 나름대로 어제도 제가 새벽에 부모님하고 좀 어디를 좀 갈 일이 있어갖고 새벽 4시에 집을 나오는데 별이 이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 근데 새벽 4시에 평창에 있어야 돼. 그 시간에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참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 생태마을.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에 누가 남아서 일을 하느냐 가만히 봤더니 이제까지 200명도 더 왔다 가고 이력서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취직하겠다고. 근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 하면은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남아서 일하더라고요. 간혹 저한테 신부님 우리 애가 우울증이에요. 우리 애가 왕따 당했어요. 우리 애가 컴퓨터 중독이에요. 우리 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신부님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우리 애 좀 받아주세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하니까 받아줘요. 받아주면은 3개월 이상을 못 버텨요. 본인이 그런다고 생태마을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내가 아까 얘기했죠. 먹어본 놈이 먹고 놀아본 놈이 노는 거라고.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란 애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직장생활 못해요. 아니 KBS에서도 실험을 했잖아요. IQ 좋은 애, 성적 좋은 애, 생활기록부 좋은 애, 이거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노는 애. 초등학교 6학년 때 요 성적표를 가지고 30년 후에 추적을 해봤어요. 누가 행복하게 사나? 그랬더니 IQ 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 좋은 애도 아니고 뭐 좋은 애야? 생활기록부 좋은 애, 먹고 마시고 노는 애들이요 결국은 잘 살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너 공부 잘해야지 행복하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핀란드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핀란드는 초등학교 입학 조건이 뭔지 아세요? 잘 노는 애. 잘 노는 애가 입학 조건이에요. 입학 이제 학생들 뽑으려고 전부 다 애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놀이시설을 딱 놀게 해요. 근데 한 애가 안 놀아. 그럼 부모 불러갖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얘 유치원에 다시 보내라고. 왜 우리 애가 유치원에 가? 얘는 지금 노는 법을 모른다고. 놀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아야지.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4개월을 일을 더 해요. 4개월을 일을 더 하고 미국보다 3개월을 더 일을 해요. 1년에. 그런데 우리가 독일보다 잘 살아요? 미국보다 잘 살아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신나는 일이죠. 잠비아에 이제 우리 치과 의사들이 이번에도 1,400명 환자를 봤어요. 안과 의사 2분, 치과 의사 9분이 환자를 1,400명을 봤어요. 일주일에. 어마어마하게 환자를 봤죠. 근데 이제 그 의사 4년째 나 따라다니는 의사가 나 가기 전에는 맨날 신부님 나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차가 와서 쳐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랬던 의사예요. 근데 잠비아 봉사활동 가면서부터 사는 게 즐거운 거야. 내 걸 나누니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참 돈을 많이 버는 의사예요. 그런데 왜 죽고 싶으냐? 건물은 큰 걸 사놓고 그 빚을 해대느냐고. 화장실 가는 게 아까웠고 물을 안 마셔. 오줌 누는 시간이 아까웠고 진료 시간이. 그러니까 사는 게 즐겁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에요. 여러분들 괜히 아파트 2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장사 잘 되는 가게 1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다 고통의 시작이야. 그냥 있는 데서 살아요. 뭐하러 확장 이전을 해. 행복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잠비아를 떠나면서부터 사는 게 즐겁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인생은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하는 게 인생이 아니야.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인생이야. 제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 과감하게 놀고 1년에 성지순례 10일 나 따라가고 뭐 성지순례 뭐 다른 데 또 가고 뭐 호주 의사들 같이 여행 다니고 1년에 40일을 놀아요. 40일을 무지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노니까 이모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이모, 이 치과 월급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면서 진료할 때랑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할 때랑 어느 때 돈을 더 많이 버느냐? 그랬더니 요즘이 훨씬 많이 번대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연락 왔대요.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갖고 세무조사 나올 테니까 직원들하고 또 어디 놀러 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어디 정동진인가 직원들 데리고 놀러 간대요. 여러분들 집에서 청승 떨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지립대 일만 한다고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 때 돈도 많이 벌리는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 요즘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태마을은 작년에 매출액이 45억이었는데 올해 50억이야. 50억. 얼마나 뭐 청국장 가루 깻잎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하루에 2천만 원씩 팔려. 하루에 2천만 원씩. 요즘 내가 사장인데 내가 사장이 뭐 할 것 같아?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직원들 줄 거 다 주고 아끼지 않아요. 줄 거 다 주고. 그리고 이제 하도 이제 우리 신자가 아니라 비신자들이 물건을 많이 사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도 내요. 제가 세금을 내는데 1년에 2억 정도 세금이 나가요. 많이 나가요, 세금이. 그럼 우리 국장이 신부님 왜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현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현금도 다 신고해. 현금도 다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신고. 야, 내가 신부로 사는데 왜 머리 복잡하게 살아? 그냥 있는 대로 보고하고 다 살아. 내가 세금 2억 내면은 국가가 그거 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라 돌아가는 거지. 그걸 그냥 이렇게 감추고 저렇게 감추다가 내가 가끔 우리 이제 세금 다 내요. 그래서 세금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다 한 달에 거의 2천만 원씩 세금이 나가니까.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세금 떼어먹는다고 탈세한다고 대기업 총수들이 막 마스크 쓰고 막 휠체어 막 타고 막
막 침대에 누워서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보면서 내가 텔레비 보면서 한마디 해요.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고 살지. 아유,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걸 그냥 돈을 아낀다고 나라 돈 빼먹어가면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거 빼먹어가면서 세금 내는 것도 내가 보기엔 자선이에요. 세금 내는 것도 국가가 잘 집행해야 되겠지만은 뭐 K 뭐 미르 이건 악다군이에요. 그 돈 없는 기업들한테 그 돈 뺏어가는 건 그건 악다군이 아니에요. 그 돈 갖고 직원들한테 저기 막 보너스나 주고 여행이나 보내주지. 그럼 대한민국이 밝을 텐데 요즘 국회가 참 많이 싸우죠. 지치지도 않고 싸워. 내가 보기엔 야 어떻게 뭐 김정은이 지치지도 않고 핵 실험하듯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지치지도 않고 싸워. 그런데 여소야대가 돼갖고 협치한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안 싸우는 날은 언제 안 싸우느냐면 초등학교 교육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제도가 노는 걸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한테 행복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한테. 근데 우리는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 애들한테 이 세상에 와갖고 행복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나는 자식들한테 행복을 가르쳤나 공부를 가르쳤나 한번 생각해봐요. 뭘 가르쳤어요? 공부 가르치지 않았어요? 행복을 가르쳐야죠. 왜 공부를 가르쳐요? 2006년에 우리나라가 1년에 10만 명씩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2006년에 그때 조기 유학 분불었어요. 얘네들이 딱 10년 지났어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지금 조기 유학 다 실패했어요. 90%가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가 조기 유학을 떠나. 그러면 미국에 가면은요 여권 심사대에서 막 영어로 막 물어봐요. 야, 너 여기 왜 왔냐? 며칠 머무를 거냐? 뭐 때문에 왔느냐? 막 물어봐요. 그것도 한국말로 물어봐요? 영어로 물어봐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미국에 딱 가갖고 수업을 하면은요 아무리 한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잘해도 못 알아들어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못 알아들어. 걔가 무슨 죄를 졌다고 1년 동안 말도 못 알아듣는 데서 고생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인종차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로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확실하게 인종차별 느껴요. 신부인 난데도 아주 농담하는 애들 많아요. 너 뭐하러 혼자 사느냐? 막 하느님이 네 뭐 애인이냐? 막 이래가면서 웃기지도 않게 인종차별해요 걔네들이.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그 인종차별을 다 겪는 거야. 그러면 한국에서 걔한테 유학 한번 보내려고 그러면 9.11 테러 이후부터 미국은 외국인을 공립학교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사립학교에 가야 돼. 사립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등록금이 1년에요.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3년에 5천만 원이 아니고 기숙사비 3천만 원이에요. 방학이 4번인데 거기 못 있어요. 부모 없으면은 한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 그러면 얘는 혼자 간 애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럼 비행기 값 1,000만 원이야. 그럼 1억이 나가야 돼요. 유학 보내면은.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 1억이거든요. 1억이면은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쓰고 얘한테 다 보내야 돼.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아버지도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마누라 보내면은요 더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친구들도 하루 이틀 같이 놀아주는 거지. 저녁 같이 술도 못 먹자고 그래요. 내가 기러기 아빠들이랑 술 많이 먹었어 옛날에. 먹어보면 그 얘기를 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그러다가 이제 혼자 술집에 가는 거야. 혼자 술집에 뭐 장미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아가씨가 아유 사장님 외로워 보여 이렇게 말하면은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뭐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남들은 바람 핀다고 그러지. 그래서 바람 피는 거예요. 혼자 외로우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갖고 아이하고 아내하고 해주는 거 맛있게 먹고 마시고 놀았으면 그 사람 바람 안 폈을 거예요. 대기업의 부장 정도 올라갈 사람이면 열심히 산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애는 학교 가갖고 언어 안 돼, 인종차별 당해. 엄마는 또 미국 가갖고 애 학교 가면은 심심하잖아요.
거기서 또 놀고 있는 또 멀쩡하게 생긴 남자하고 또 외로우시겠어요 사모님. 그럼 거기서 또 이제 또 바람 피고, 아빠는 한국에서 바람 피고 엄마는 미국 가서 바람 피고, 애는 인종차별 언어에 갖고 정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뭐를 위해서 애를 유학을 보낸 거예요? 뭐를 위해서? 다 집안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애한테 공부를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행복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뭐를 해서 행복한지. 그래서 10년 동안 간 애들 중에 정말로 한국에도 아니고 미국에도 아닌 애들 많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대학 졸업하고 유학을 가면요, 얘 심지라도 있어요. 대학 졸업해서 유학 가는 애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는 애들은 심지도 없는 애들이야. 내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구분도 안 되는 애들이야. 그래갖고 적응 안 되면은 중학교에 가면은 유학 온 한국 애들, 말 안 통하는 영어 안 되는 애들끼리 모여요. 모여서 노래방 가고 한국 드라마 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마약해요. 마약하면 또 걸리면 감옥에 갔다 왔다 하고. 정말로 이 아이의 출세를 위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아버지도 바람피고 엄마도 바람피고 애는 마약하고.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집이. 성공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된대요. 10%밖에. 그러니까 90%는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은 집안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애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왜냐하면 유학이라는 건 갔다 왔는데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신부님 얘 좀 고쳐달라는 거야. 자기가 10년 동안 망가뜨려 놓고 나한테 1시간 만에 고쳐달라는 거야. 아, 내 안수하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뭘로 고쳐 내가. 그런데 이제는 1년에 10만 명씩 가던 게 이제 3만 명밖에 안 가요. 왜? 실패한 게 결론이 났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1년에 1억씩 유학비 보낼 돈이 있으면 그 돈 갖고 한국에서 엄마 아빠 자식이랑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놀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깨지지도 않고 애는 아주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 인생이 뭐 그렇게 복잡해? 그리고 여러분들 출세, 그것도 해봐야. 난 텔레비전 보면서 출세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뭐 민정수석 무슨 수석들 지금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차라리 그 자리에 안 가면은 거짓말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거짓말 일이 뭐가 있어?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참. 자, 그렇다면은 30살에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대한민국에. 자, 이 30살에서부터 60살은 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때 가야 될 때야. 가야 될 때야. 그런데 자식 공부시킨다고, 자식 출세시킨다고 나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 30년 동안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은 30년 동안 껍데기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 인생 산 거 아니에요.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나는 자식 하나 잘 되면은 엄마의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옛날에 45, 46까지 살 때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 120살 살면은요, 자식이 90이 돼버려요. 그 자식 출세하는 거 여러분들 행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70살, 80살 된 자식하고 90살, 100살 된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딸을 공부를 잘 가르쳐놨어. 서울대학을 졸업해하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근데 이 딸이 잘난 척하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집을 한 거, 혼자 사는 거야.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갖고 손자도 좀 안겨주고 좋은데 시집 가갖고 자기 호강도 시켜주기를 바랬는데 이게 혼자 사는 거예요. 설날 왔어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해요. 너 뭐가 부족해서 시집 안 가고 혼자 살고 있느냐고. 제발 시집 좀 가라고. 네가 학벌이 부족하냐, 미모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한데 시집을 안 가냐고.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뭐가 힘들어? 넌 부족한 거 없어. 다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 생각해보니까 대통령도 시집도 못 가고, 시집만 못 가. 요즘은 아주 그냥 처지가 아주 곤궁하게 됐잖아요. 뭐 그래 또 아버지가 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한마디 더 해요.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그렇게 시집 안 가고 혼자 살 거면 너도 대통령이라도 좀 해보라고. 아버지도 좀 최순실처럼 호강 좀 해보게.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 보고 한심한 눈으로 쳐봐도 한마디 더 해요.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답답한 소리야?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자식을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해야 돼요. 자식을 철들게 키우고 싶으면 누가 먼저 철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철이 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30살서부터 60살까지 자식 출세만 바란다고 빈 껍데기로 30년을 살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철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30살서부터 60살 철든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 보내고 자기는 한국에서 바람피고 아내는 미국 가서 바람피고 애는 정신병이 들어요? 철이 안 들은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기쁨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여기 이 셰익스피어가 아주 재미난 글을 썼어요. 중년에게 주는 9가지 교훈이라는 글을 썼어요. 한번 이 사람 한 몇 년, 한 400년 전 사람이 쓴 것 같은데 보세요.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 애만 배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공부도 하고. 저는 제가 30살에 환경공학을 공부했어요. 얼마나 좋은 공부였는지 몰라요. 내가 다닌 학교는, 나는 아주대학 산업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대학원 조금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많아요. 가면은 뭐 내가 빵점도 받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석사학위도 받았어요. 공학 석사학위도.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40이 돼갖고 글 쓰는 거 배웠어요. 글 쓰는 거 배워갖고 이 책도 지금 5권인가 책 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은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우니까 참 재밌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우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거 셰익스피어도 똑같이 말했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나중도 생각하지 말어. 옛날도 생각하지 말어. 지금 오늘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있는 돈 갖고 나중에 쓰려고 그냥 쥐고 있지 말고 쓰세요. 내가 쓰라는 건 사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도 규모 있고 멋있게 쓸 수 있거든요. 쓰는 법도 나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세 번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즐겨라. 이것도 참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여주에 우리 젊은 신부님들 계속 많이 초청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하자고. 근데 참 젊은 신부들이 같이 있으면 참 좋아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의 부관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꼭 해요. 출신 부관장 신부님들, 그 신부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젊은 신부들을 모이면은 내가 모르는 것 너무너무 많이 알려줘요. 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죠. 넷째, 부탁받지 않는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이것저것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참 잘하는데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째, 삶의 철학으로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말아라.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로미오가 한 말을 기억하라. 철학이 줄리엣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런 철학은 지워버려라. 삶을, 현실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괜히 개똥 철학하지 말고. 여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미적 추구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이선희
대전 공연이에요. 서울의 공연을 보니까 없더라고. 근데 우리 평창은 대전이나 서울이나 거리가 똑같아.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가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연도 많이 가요. 저는 여기 이 삼성 여기 뭐 스퀘어인가 여기 공연 많이 와요. 예술의 전당도 많이 와요. 많이 와야 1년에 많이 온다고 그래요. 1년에 두세 번이야. 그 두세 번이라도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더라고요. 또 7째,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가엾어 보인다. 몇 번 들어주다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 늙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늙은 거 누가 뭐 알아주기는 해요. 아무도 안 알아주죠. 나이 먹은 거 자랑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이를 먹으려면 곱게 먹어야 돼. 나이값을 하고면서 늙어가야지, 나이값도 못하고 나이만 디립다 먹으면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8번째, 젊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재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하고 남편한테 다 주지 말고 얼마만 주라고? 반만 주세요. 항상 오늘부터 마음도 반만 주세요. 다 주지 말고.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 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게 될 것이다. 이 리어 왕이라는 이 셰익스피어 이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딸들한테 자기 왕권을 다 넘겨줘요. 왕권 넘겨준 딸 때문에 이 사람 죽어요. 왕이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세요. 아직 여러분들 한참 남아있거든요. 9번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인류 역사상 어떤 예외도 없었다. 확실히 오는 것을 일부러 맞으러 갈 필요는 없다. 삶을 탐닉해라. 그때까지 삶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겨라. 우리는 살기 위해 여기에 왔노라. 즐겁게 살라고 여기에 온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0부터 60까지 여러분들은 나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60살서부터 120살은 행복하냐? 60살서부터 120살 나는 자식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보상 심리가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식한테 왜 바라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바라는데요. 자식이 용돈 안 갖다 주고 전화 안 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 안 하는 분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어떻게 자식이 60년 동안 효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런 생각 드세요? 나는 60년 동안 효도 받아 먹을 거야.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하고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왜? 늙어서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그냥 내가 행복하면 안 돼요? 왜 자식한테 그걸 힘든 걸 넘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여러분들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지. 그러니까 뭘로 끝내야 되냐면 키운 걸로 끝내야 돼. 그런데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 자식이 의사야.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이 1,000만 원 있어도 이 할머니 절대 너 돈으로 가서 안 사 먹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어? 잘난 의사 있는데. 나는 의사 아들이 와서 사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기다려.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 의사 아들이 와서 사줄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무슨 무당이야? 막 수술하다가 엄마가 오늘 갈비 먹고 싶어 하네? 내가 가서 갈비 사줘야지. 전화해요. 엄마, 내가 막 수술하다가 생각이 나는데 엄마 오늘 갈비 먹고 싶었지? 내가 오늘 가서 사줄게 라고 전하는 자식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70, 80 된 나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밖에 없지만 자식은 여러분들 생각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게 실험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요즘은 사랑의 감정을 촬영할 수 있대요. 그래갖고 할머니들한테 젊은 자식들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보니까 막 그냥 뇌파가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의 감정, 잘된 자식은 좋아갖고 막 난리고 못된 자식은 그게 안타까워갖고 막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식 보면은 뇌가 막 진동을 해, 사랑의 감정이. 그런데 자식한테 늙은 엄마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보니까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아, 내가 이거 KBS에서 봐서, KBS에서 의사들이 실험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하는 거하고 자식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정말 생각 없어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86, 84살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신부됐을 때, 어머니 60이었을 때 어머니가 그랬어.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때 이제 효도할 때가 됐는데 죽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파리, 로마, 이스라엘, 베이징, 뭐 우리나라 금강산, 백두산, 우리나라 좋대는 데 온천 다 모시고 다녔어요. 왜 모시고 다녔냐 하면 죽는다니까. 빨리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죽기 전에 5년 동안.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 하면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그 얘기한 지 24년이 지났어. 24년.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요즘 어떻게 잘 드셔서 그런지 완전히 얼굴이 새색시 같아. 새색시.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니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그럼 24년을 내가 효도를 할 것 같아요? 5년 하고 끝났어요. 나도 5년 하고. 요즘은 나 강의 막 다니다 보면 한 달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할 때 있어요. 한 번도. 근데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고 제일 먼저 나 위해서 묵주기도 20단 한대요. 하루 종일 아들 생각하는 거지. 집에 가보면 온통 내 사진이야. 그냥 온통 내 사진.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사제관은 어머니 아버지 사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나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먹고 살기 바쁜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럼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사줘야 돼요. 집 잡혀서.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이 지금 700만 명이에요. 65세 이상이. 그러면은 부부가 산다고 하면 350만 세대죠. 350만 세대 중에 집 잡혀서 주택연금으로 사는 세대는 3만 5천 세대 지금. 그럼 100명 중에 1명만 연금으로 사는 거예요. 자, 나 65세 넘었다. 한번 손 들어봐. 65세 넘었다. 왜 손 안 들어? 여기 지금 다 내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많아. 자, 손 내리세요. 자, 이 중에 나 정말로 집 잡혀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 분, 두 분, 그러니까 제 말이 세 분, 네 분, 제 말이 맞아요. 지금 여기 한 1000여 분 있는데 거의 100명 중에 1명만 집을. 그런데 이 집 잡혀서 사는 분과 집 안 잡혀서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분하고 삶의 질은 또 달라요. 집 잡혀서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요, 근심 걱정 하나도 없대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그런데 자식들 용돈 받고 집 물려줄 생각으로 용돈 받고 사는 분들은 어떤 달은 자식이 10만 원도 갖다 주고 20만 원도 갖다 주고. 우리나라 평균 용돈이 10만 원이에요. 평균 부모님한테. 그럼 20만 원도 갖다 주고 30만 원도 갖다 줘. 근데 어떤 달은 100만 원도 갖다 줘. 100만 원도 갖다 주면 이 할머니가 그 돈을 못 써요. 왜 못 쓰는 줄 아세요? 다음 달에 얼마를 갖다 줄 줄 알고 이거 홀딱 닦았어. 그냥 계속 불안하게 사는 거야. 계속. 그럼 늘 불만 속에서 사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남한테 계속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러시지 마세요. 내 강의를 듣고 정말로 당신 스스로 갈비를 사 먹으러 간 할머니들이 나한테 편지 많이 해요. 또 찾아도 많이 와요. 신부님 말대로 내 돈으로 사 먹어보니까 인생이 바뀌더래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더 이상 자식 기다리지 않게 되더래요. 그리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더래요. 더 이상 섭섭한 거 없더래요. 그냥 내 돈 갖고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대신 너는 나한테 재산 끝이야.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그 할머니 중에 내 강의에 딱 맞는 할머니 한 분 오셨어. 여기 여의도에 사는 분인데 개신교 다니는 분이야. 순복음교회 다닌대요. 빌딩이 3개가 있대. 우리 집에 왔는데 뭐 하여튼 에쿠스 뭐 900인가 뭐 리무진인가를 타고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를 타고 왔어요. 예, 에쿠스가 아니라 제너시스. 기사를 대갖고 왔어. 근데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40에 혼자 돼갖고 아들 셋을
키웠다는 거. 시모님 말대로 의사, 교수, 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2년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 그렇게 키웠는데 왜 나 한번 안 찾아오느냐, 맨날 원망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러더래요.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으라고. 왜 자식을 기다리느냐고. 근데 자기 돈으로 사 먹어보니까 더 이상 안 기다려지더래요. 섭섭한 거 없더래요. 그리고 사는 게 너무너무 즐겁더래. 내 자식하고의 이런 관계를 끊고 내 삶을 살다가 보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 자식하고 엉겨서 그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행복합니다. 마지막 돌아갈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돌아갈 곳이 어딘지 알아 그 길을 닦으며 사는 사람. 먼 여정에도 가지고 갈 것이라고는 남에게 베푼 것뿐인 사람.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아온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사람. 살아서는 조롱과 부끄러움에 비틀거리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나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50대와 60대를 건강 생각만 하면서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에 발표한 노인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2명 중 1명이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의 신체 건강만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80대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데 나이가 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80대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이나 보지 못한 것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80대에 접어들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일들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80대를 막연히 두려워하던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 우리가 자주 접하는 질문들 중 하나는 사실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로워서 참는다와 같은 질문입니다. 혹은 건강을 위해 과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효과를 느끼지 못해도 건강을 위해 약을 계속 복용한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해 나쁜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항상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과는 상당히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의 안락함은 없습니다. 노년기가 길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100세까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노인의 평균 수명은 대략 80대 초중반이지만 문제는 80대 이후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80대의 사람들은 종종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에 힘을 잃고 심지어는 리모컨을 드는 것도 힘들어지며 하루아침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경 써도 몸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60대나 70대 초반에는 반드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년의 삶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의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의 지름길이다라는 점입니다. 은퇴가 멀지 않았을 때 50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동창들이 20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 후회할 수 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풍부한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무원도 아니었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생깁니다. 이런 생각들은 자신을 무능하게 느끼게 하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초래합니다. 더 나아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과도한 투자를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로 가는 50대는 마치 계절로 비유하자면 씨를 뿌리고 자라는 시기가 아니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모험을 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이를 만회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쇠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돈, 체력, 가족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 감사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빈털터리가 되어 죽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는 자산이나 저축을 생활비로 써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집을 맡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산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자녀에게 집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하게 됩니다. 모든 자산을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죽기로 결심하면 오히려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화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자산을 남기겠다는 생각보다는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돈을 아끼고 살아갈 욕심을 버리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지만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수록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외로움을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결심하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면 자신의 가치관이 명확해지고 현재의 자신이 충분하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영향 없이 자신만의 사고방식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좋아하는 레스토랑의 셰프, 체육관의 트레이너,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만큼 깊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노년기에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어디에 가고 오늘 무엇을 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를 산책시키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보는 등 사회와의 접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네 번째 중요한 요소는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60세는 건강한 몸을 위한 여정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중년기에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건강관리 과제였지만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치매 등 온갖 무서운 질병이 도미노처럼 몰려옵니다. 따라서 중년의 사람들은 대사증후군을 피하기 위해 체지방을 너무 많이 축적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으면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날로 줄어듭니다. 입맛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체중 감량이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70대나 80대에는 근육 감소증에 걸리거나 몸 전체의 체중이 감소해 기능이 저하되고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스스로 움직이기 힘들어져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게 됩니다. 90대에도 원하는 곳을 걸어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싶다면 60세에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늘려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근육이 과도하게 줄어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손으로 손가락 테스트를 해보세요.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원을 만들어 종아리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종아리가 두꺼워 손가락이 닿지 않으면 충분한 근육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손가락이 만나거나 겹치면 근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강한 근육을 가진 다리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는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훈련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걷기나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확실히 늘어날 것입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5번째 요소는 자녀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노부모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3가지 경우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는다. 찔끔찔끔 준다면 시달려 죽는다. 그렇다고 다 내어주다가는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는 것을 일찍 선언하고 자녀의 금전적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결혼시키고 집을 마련해주며 결혼 후에도 물질적, 정신적으로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독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독이 되어 자녀가 독립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녀가 독립하도록 하지 못하고 자녀와 함께 뛰어다니다 보면 결국 돈이 바닥나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해주었지만 재정, 건강, 자녀와의 관계가 모두 악화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자산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가지고 있다면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많은 돈을 주고 노후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매일 나오는 연금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6번째 중요한 요소는 운동보다 올바른 자세가 먼저이다라는 점입니다. 일상생활 습관에 따라 허리가 굽어 새우등이 되거나 무릎이 굽고 허리가 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열심히 걷는 사람들조차도 잘못된 자세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거나 관절의 운동 범위를 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란 옆에서 봤을 때 요추와 경추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앞과 옆에서 자신의 자세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서 확인하는 방법도 유용합니다. 발 뒤꿈치를 벽에 대고 섰을 때 등과 머리 뒤가 벽에 닿는지 확인해 보세요. 닿지 않는다면 이는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근력의 감소입니다. 항상 같은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매일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등 한쪽으로 치우치는 습관도 자세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잡고 나쁜 습관을 고쳐봅시다. 자세가 개선되면 더 젊고 활기차 보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좋은 외모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가 개선되면 마음가짐도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배를 조이고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더 자신감 있고 의욕이 생깁니다. 잠시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있는 것보다 매 순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세를 유지하며 활기찬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7번째 요소는 인생의 80%는 잊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전체 성과의 80%는 주어진 시간의 20%에서 이루어진다는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법칙, 즉 20대 80 법칙에 기인합니다. 일하는 개미들의 20%가 전체 먹이의 80%를 책임진다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개미들을 자세히 보면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가 약 20% 정도라면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개미도 20%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던 개미들이 지쳐 쓰러지면 일하지 않던 개미들이 소매를 걷어붙이니 결국 하나의 개미 집단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의 비율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나를 먹고 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20%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인생의 80%는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했듯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비싼 차를 소유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집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잊어도 괜찮은 80%에 해당합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발로 산책하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외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대 80 법칙을 적용하면 일과 삶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8번째.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노인들 중에는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면 유도제는 잠에 드는데 도움을 줄 뿐 한밤중에 깨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떨려 넘어지거나 골절의 위험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자세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낮에 자도 됩니다. 정해진 수면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피곤할 때 자고 졸릴 때 자는 것이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합합니다. 강장제가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다르듯 잠도 강장제처럼 도움을 주는 존재로 생각해 보세요.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9번째.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이 재혼을 원하면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이 자원봉사를 원하면 자녀들이 찬성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상대방의 목표가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산이 없으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재산 문제로 인해 불행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재혼을 포기하고 외롭게 지내다 결국 화를 내며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돌봄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남기고 죽으면 자녀들과 친척들 간의 재산을 둘러싼 싸움이 일어납니다. 드라마처럼 격렬한 싸움은 드물지만 재산 문제로 인해 가족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돈보다는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남겨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습관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도 타인을 돕는 기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을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10번째 중요한 요소는 자녀에게 자산을 남기지 마십시오. 약 80세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마지막 준비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가끔 이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지만 가족 문제와 재정 상황에 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어렵습니다. 딱 하나의 답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의 조언을 드려야 한다면 남은 돈이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부유하다면 고급 서비스 시설이 있는 요양원에 갈 수 있지만 더 많은 돈이 있다면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머물며 돌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월급으로 약 500만 원이 든다면 연간 약 6천만 원, 10년 동안 약 6억 원이 들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지불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좋은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자녀에게 돈을 남기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축한 돈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호화로운 묘지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자녀들은 묘지를 방문할 수도 있지만 손자들이 자라면 묘지가 황폐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라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거나 미래 세대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가족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모님이 시골에 사신다면 이웃들에게 고개를 숙이세요. 예를 들어 약간의 돈을 드리고 부모님을 돌봐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필요 없다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항상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웃들과 부모님이 함께 살게 하면 자녀들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도시로 데려오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가야 하는 것보다 약간의 돈을 쓰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형태입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자녀에게 돈을 남기고 싶어 한다면 그 돈을 잘 사용하여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요청하세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물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까이 두고 내가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짧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듭니다. 이 과정에서 때때로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장수보다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여행하는 것만이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진심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에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요? 노년기를 쇠퇴기로 보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 인생의 후반부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사회생활의 전선에서 물러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비로소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최대한 즐기는 비결은 바로 자신의 삶을 웃음으로 승화하는 것입니다. 실수에 대해 웃어 넘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웃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관용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해보세요.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한 번 더 용서하는 관용을 길러야 합니다. 한편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게 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심박수가 증가하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인터벌 걷기나 근력 운동과 같은 간단한 운동을 통해 행복을 쌓아야 합니다. 이렇게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준비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인생의 짐을 과감히 덜어내고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면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성적, 대학, 회사, 연봉 등으로 평가받던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부의 평가에 얽매여 수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또한 남자나 여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를 초월해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들어주려 하지 말고 자신과 솔직하고 성실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의 반을 넘긴 사람들은 아마도 인생의 현장에서 겪은 고투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의 평가, 불필요한 의무와 인간관계를 모두 잊어야 합니다. 오직 진정으로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들에만 집중하여 미래의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강한 허벅지 근육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놓아버릴 수 있는 힘을 기른다면 다가오는 인생 후반부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10가지 지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상쾌하게 일어나세요.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침대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꼭 취하세요. 두 번째, 사랑하세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을 유지하세요. 인간의 몸, 특히 뇌는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가장 잘 기능합니다. 그냥 활동적이고 좋아하는 방에서 운동을 하면 됩니다. 네 번째, 목표를 가지세요. 기본적인 목표라도 설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세요. 다섯 번째, 둥지를 꾸미세요. 둥지는 안전하고 따뜻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집, 침실, 심지어 욕실에서도 자신만의 공간을 꾸며보세요. 여섯 번째, 페이스를 조절하세요. 때로는 너무 많은 일을 떠맡기 쉽습니다. 게으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은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자신을 대접하세요. 특정 작업을 완료할 때마다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신을 대접하는 방법을 배우고 바로 시작하세요. 여덟 번째, 선물을 주세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관대하게 주는 친구가 되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이자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홉 번째, 너그러움을 베푸세요. 다른 사람의 걱정에 공감하되 그들의 슬픔에 깊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그들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 한 말이죠. 열 번째, 놀이를 즐기세요. 아이를 멈추게 하는 순간 우리는 놀이를 멈추게 됩니다. 잊어버리세요. 특히 배우자와 함께 노는 것은 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웃음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칠어도 진정한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주위에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힘을 얻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귀여운 사람, 강한 사람, 돈을 잘 쓰는 사람, 날씬한 사람, 체격이 좋은 사람 등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취향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넓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지만 자신은 사랑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해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넓히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넓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마음이 넓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마음이 넓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번개에 맞는 것보다 어렵고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바보를 천재로 만들고 부서진 세상을 고치는 기술자가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랑할 줄 알면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